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 과정에 입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2020년도 교재가 2019년도 작년도 교재에 비해 가지고 세금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험 보시는데 좀 껄끄러웠던 세금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한테 좀 희소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체 이제 목차를 잠깐 볼게요. 앞에.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 해서 이제 책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편하고 2편이 공통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와 그리고 재산보험 설계사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1편, 2편은 공통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편에서 10문항, 우리 2편에서도 10문항 이렇게 출제해서 각각 3점 배점씩, 3점 배점씩. 그러니까 30점, 30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60점 만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자, 3편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생명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보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파트. 여기에서도 이제 10문항 출제되는데, 여기는 이제 4점 배점에서 40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공통 영역과 그리고 생명보험 영역을 합치면은 1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까지만, 즉 30문제까지만 우리가 커트라인 60점 이상 맞으시면은 생명보험 설계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편 파트가 여러분들 재산보험 이렇게 나와 있죠. 재산보험. 재산보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10문항 출제되고 4점 배점으로 40점 만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편, 2편과 4편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10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만 이제 우리가 커트라인 60이 나오면은 뭐예요? 재산보험 설계사가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통 영역에 해당되는 1편, 2편이 두루 다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3편하고 4편 저랑 같이 함께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올 만한 문제들이 그 파트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하시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파트예요. 그래서 1편, 2편이 상당히 껄끄럽고 우리 범위도 많고 양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부터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는 좀 딱딱하고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생명보험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첫 시간부터 딱딱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시간은 제가 짚어드리는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본 과정들을 다 학습하신 다음에 다시 시험 보시기 전에 복습을 하시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제풀이와 함께 점검하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잘 우리 체크하는 부분들 정리해서 따라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첫 시간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이제 8페이지 여러분들 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료라는 것을 내고, 자, 이런 보험료들을 모아서 혹시라도 사망이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노후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그런 제도인 거죠. 따라서 생명보험, 즉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부상조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모임 많이 하죠. 같은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상부상조 정신이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제 마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나요? 거기 위에서 한 10번째 줄 내려와서 보니까 1인은 만인을 위해서, 그리고 만인은 1인을 위해서. 이게 바로 상부상조 정신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의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경우에 도움을 주는 제도. 그렇죠? 만인은 1인을 위해서.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보험료를 내서 내가 괜찮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1인, 나는 이런 전체 집단, 즉 만인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제도가 상부상조 정신이다. 그래서 이 마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생명보험의 역사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 서로 도와주는 이런 제도들이 그러면은 과거에도 있었다. 뭐 지금은 여러분들 보험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 보험이라는 그 용어, 단어 이전에 다른 말들을 많이 썼었을 거예요. 자,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고대의 유럽 역사상으로 여러분들 고대 제도를 보니까 뭐 있대요. 우리 고대 제도에서 쭉 내려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오늘날 생명보험과 유사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BC 3세기경의 에라노이와 로마 제정시대에 조직된 콜레기아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라노이 그리고 콜레기아 요런 제도들이 이제 고대 제도다. 서로 도와주는 제도인데, 자, 에라노이라는 거 돼 있으니까, 여기 노이자에 우리 점 하나만 찍으면, 뭐, 노아의 방주, 이런 느낌이 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종교단체였어요. 종교적인 서로 도와주는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에라노이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일종의 종교적인 공제단체였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노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콜레기아는 뭐예요? 기아에 허덕인다, 뭐 콜레라에 걸렸다, 뭐 이렇게 연상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단체는 아니었지만은 서로 도와주는 제도였다라는 거죠. 도움을 주는 이렇게 상부상조 정신의 제도가 바로 콜레기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콜레기아는 당시 사회적 약자나 하층민들이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만든 상호 부조조합이다. 서로 도와주는 조합 형태다. 종교적인 단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대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중세에는 우리 지금도 많이들 알고 있는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길드. 그쵸? 서로 이제 이 원래 길드는 여러분들 우리 배 운전하시는 분들, 그죠? 해양, 그죠? 항해와 관련돼서 선박이 전복돼서 재산상의 손해, 선박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 사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 모임을 가진 게 바로 길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사람과 관련된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서로 도와주는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길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 페이지 계속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톤틴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톤틴연금. 우리 뭐 지금도 연금이란 말들을 많이 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원래 이제 톤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톤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연구한 건데 이것을 프랑스의 우리 왕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 제도를 우리 제도화시킨 게 바로 톤틴 연금이에요. 이 톤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 재정을 위해서 뭐 개인을 위해서 뭐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국가를 위해서 만든 우리가 연금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종신연금 형태였어요. 뭐 일정한 기간 20년 동안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제도가 바로 톤틴연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상당히 좀 중요한 제도이죠, 이게 톤틴연금.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죽을 때까지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살을까? 사람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들을 많이 했겠죠, 이 당시에.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제 연구한 학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니까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헨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헨리. 자, 그래서 이 파스칼은 뭐를 연구했대요? 생존율을 연구했다라고 하고 헨리는 사망표를 작성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존율을 연구한 학자가 최초로 우리가 파스칼이고요. 헨리는 이제 사망표라는 것을 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학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도 여러분들 매칭이 좀 잘못 이렇게 연결하면은 잘못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용어로는 이렇게 앞자만 따서 우리가 파생 상품 어디에 전파된다, 파생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사망 헨리. 원래는 여러분들 헨리라고도 있지만은 할레라고도 예전 교재에는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 할레.
뭐 우리 싸울 때 누구한테 너 죽을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너 사망할래? 그래서 이 사망표는 헨리가 작성했다. 그리고 생존율은 파스칼이 연구했다. 요러고 매칭을 여러분들 체크 정도 해두시고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대 제도와 중세 제도를 넘어서 이제 근대 산업화가 되면서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국가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 기업들도 회사라는 조직들도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험과 관련된 이제 제도가 보험회사라는 회사 조직들이 근대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대 쪽으로 오셔가지고 최초에 그러면은 보험사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등장을 했느냐라는 게 교재에 나오죠. 자, 근데 1762년도 영국이래요. 영국. 자, 우리 1762년도 연도까지는 암기하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디래요? 영국이래요. 영국의 그 보험사 이름이 에퀴타블 보험사. 이렇게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라는 이 회사라는 조직이 최초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등장한 조직은 나라는 영국의 에퀴타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에퀴타블 다음에 여러분들 한 두세 줄 정도 더 내려가니까 영국에서는 생명보험 주식회사법, 이 회사와 관련된 조직뿐만 아니라 뭐예요? 법률까지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일은 고타 생명보험사가 등장을 했고요. 자, 프랑스는 제국보험회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순서상 1828년도에 고타라는 게 나와 있고요. 1787년도에 제국보험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제국보험사가 먼저죠. 그렇죠? 1700년대니까. 그죠? 그래서 1787년도 우리 독일의 제국보험사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자, 그 다음 1828년도에 뭐예요? 우리 프랑스의 제국보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우리가 고타 보험사가 이제 나오게 됐다. 뭐 이 정도. 예전에 우리 순서형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은 1812년이에요. 그쵸? 여기 있죠? 1812년 미국에서 이제 보험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미국은 무슨 보험사래요? 펜실베니아 보험사래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과거에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뉴욕 보험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해서 이 뉴욕이라는 말도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말 나오면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1905년도에 뭐예요? 뉴욕주에서 우리 위원회가 뭐를 연구를 한 다음에 뉴욕주 보험법이라는 게 나왔대요. 몇 년도죠? 1905년도죠. 1905년도에 우리가 뉴욕 보험법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법률이 만들어졌다. 자, 다음 일본을 보니까 여러분들 일본은 1880년도에 쿄샤이 보험사가 나왔다라는 말 나와 있죠. 1880년도에 이제 일본의 쿄샤이 이제 보험사가 등장을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편제가 우리 생명보험협회 그 원고 자체가 좀 들쭉날쭉하죠. 연대기별로 쭉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연도별로 이렇게 순서 정도는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때 이렇게 순서형으로 묻는 문제, 연도까지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순서 정도만은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 두시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유럽 외국의 서양의 상부상조 제도 역사를 좀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나라의 상부상조 제도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흔히들 다 알고 있는 개라는 게 있고요, 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삼한시대 때부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자라서 개 하면은 삼계탕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보라는 것은 언제부터 했냐면은 신라 시대 때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하고 신자만 따면은 우리는 거꾸로 하면은 보신탕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나왔는지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2번에 근대적인 생명보험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1876년도 자 일본의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되면서 일본에 이제 본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사를 세웠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 대리점을 하나 설립하면서 근대적인 보험 조직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는 국채보상운동으로부터 근대적인 생명보험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틀린 말이다라는 정도.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웠다라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00년도 초반에는 뭐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뭐 생략하도록 하고 1950년도 한국 전쟁, 6.25 전쟁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등장하는데, 자, 1950년도는 힘들었으니까 안 나타났겠죠. 그래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보험 조직이 자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60년대에서는 여러분들 뭐 개인들이 보험 가입할 여력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단체 보험 위주로 성장을 했어요. 단체 보험. 그래서 1960년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개발 계획,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새마을운동. 자, 그 추진되고 생명보험회사가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단체보험이 크게 성장했다. 자, 저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단체보험이 크게 성장한 시기가 6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70년대 들었으면서 우리가 개인의 부가 이제 축적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보험도 판매를 했지만 이 개인보험으로 이제 전환이 우리 되기 시작했던 게 70년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도 1950년대 그럼 틀린 말이에요. 자, 우리 70년은 객기죠. 그쵸.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을 해두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77년도에 이제 보험이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험의 해로 지정합니다. 보험의 해로. 그래서 77년도에는 보험의 해로 지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대는 성장을 했고요.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뭐예요? 우리 97년도에 IMF라는 것을 겪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보험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구조조정이라는 것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90년대가 상당히 좀 치열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 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도를 갖게 되는 게 바로 90년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구조 조정도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사 수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단에 표를 잠깐 보게 되면은 1990년도에는 28개였다가 1995년도 이 97년도 IMF 전이죠. 바로 그때 이제 33개까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 그 5년 사이에 IMF 겪으면서 여러분들 10개가 없어진 거죠. 통폐합되고 합병되고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90년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넘어서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고도화되고 발전했죠. 그리고 판매 채널도 많이 우리가 다각화되고 이렇게 뭐 요즘은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했지만은 2003년도부터는 우리 방카슈랑스라고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에서도 우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이후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체크된 것 중심으로만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명보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봤고요. 다음으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생명보험의 기능이에요. 자, 요 기능 파트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안 나오는 회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능 파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3층 보장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국가가 보장하는 게 이제 1층이에요. 1층. 자, 그리고 2층은 여러분들 기업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층 부분이 이제 개인이 준비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국가가 보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4대 보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죠? 사회보장제도. 그런데 국가가 자원이 뭐 충분하면 상관없겠지만은 한계에 부딪히죠. 그러다 보니까 넉넉한 수준의 아주 풍요로운 우리가 보장을 국가가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저 수준의 최적이 아니고 최저예요. 그죠? 기초적인 수준의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보장을 또 못 받으니까 개인이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생명보험, 그렇죠? 보험을 더 추가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더 추가적인 우리가 보장을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즉 국가보장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더 넓히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왜요? 자, 국가보장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국가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험. 우리는 여러분들 4대 보험 뭐 이렇게들 얘기해요. 다음에 페이지에 여러분들 사회보장제도에서 첫 번째 사회보험이라는 게 4대 보험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거고, 생명보험사에서 내가 가입하는 보험을 우리는 민영보험에 가입한다. 그렇죠? 민간, 국가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고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와 민영보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똑같이 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건 맞고요. 그리고 혜택도 받는 것도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일반적인 생명보험 회사냐 국가냐 요에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강제예요. 법에 의해서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다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돈 잘 버시는 분들이나 못 버시는 분들 다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급여 혜택이라는 보험 혜택을 받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요. 그렇죠? 소득 수준에 비례해가지고. 자,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내가 많이 냈으니까 더 많은 혜택을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 국민을 똑같이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이다. 강제로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표를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내가 가입을 희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입해야 되니까 합치된 거예요? 불일치된 거예요? 그렇죠? 불일치. 자, 이거에 비해서 내가 가입하면 가입하는 거고 가입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의견 합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포인트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그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을 비교하는 것들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하니까 구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사회보험 이외에도 여러분들 4대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음 표에 나와 있죠. 사회보장제도에서 첫 번째 점 보니까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물론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라고 해서 함께 우리가 통합징수되어 있는 그런 보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5대 보험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4대 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대 보험의 종류는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보험 이외에도 여러분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두 번째 보니까 공공부조라는 게 있어요.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공, 즉 국가예요. 국가에서 부조,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보험은 여러분들 보험료라는 것을 내야지 혜택을 보는 건데 이거는 보험료 안 내도 국가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아주 넉넉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주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그렇죠? 기초생활보장하고 의료급여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겠죠. 좀 힘드신 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사회서비스. 자, 우리 사회라는 것은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혜택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힘드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래서 힘드신 분이 바로 약자죠. 그래서 약자의 종류들을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그리고 아동복지, 그리고 가정복지. 예전에는 가정복지라는 말 대신에 여성복지 또는 부녀자복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좀 바뀌었죠.
예전에 여러분들 국회에서도 여성부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바뀌었죠. 가정부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복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제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 않은 것은 또는 다음 중 사회 서비스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종류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 함께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국가가 보장하니까 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약자들을 선별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훨씬 더 암기 안 해도 다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 기능도 하지만은 어떤 기능도 해요? 보험은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이 장기간의 보험료들이 쌓인 것들이 이제 국가에 투자되고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뭐 이런 말하고 연결을 해 두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보험 자산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표가 또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니까 장기 자금의 성격을 갖는다. 요런 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두 번째 줄에 신탁 재산적 성격도 강하다. 이런 말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 고객이. 보험료를 내면은 이거를 보험사가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사망이라든지 노후가 됐을 때 보험금이라는 것을 다시 돌려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맡긴 재산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재산의 성격이 강하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보험회사의 사적 사유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생명보험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의 원칙. 그러면 이런 보험료들을 받아서 보험사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돈을 관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안정성이에요. 당연하죠. 이 보험사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 너무 그쵸? 너무 뭐 투기적으로 운영하면은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자, 그리고 유동성이에요. 그러면 언제 불의의 사고가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성. 자, 유동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황금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금고에 그대로 돈을 모아놓으면 안 되겠죠.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내야 되겠죠. 그 수익성을 추구해라. 수익성,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익성에 입각해서 운영해라라는 거예요. 공익성. 당연하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자산이니까 사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의 4대 원칙,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앞자를 앞자를 따서라도 나중에 이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산업의 현황과 전망 페이지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번과 나번은 생략을 해도 돼요. 자, 다번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파트가 또 우리 여기 1장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봤듯이 여러분들 국가의 보장이 최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생명보험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이 필요성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그랬을 때 국가의 사회보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급속한 고령화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죠. 고령화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거기 다섯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의 최저 수준이에요. 제일 꼴찌래요. 그래서 인구 증가가 너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노인화 된다는 얘기죠. 고령화의 척도와 관련된 부분이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다음 단락 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왔죠. 자, 2000년도에 7.2%로 높아져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7년도 8월에는 우리가 고령 사회 14%가 진입돼 가지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21%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유엔에서 정한 고령화의 척도예요. 사회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한 인구의 비중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졌을 때 첫 번째 우리가 7%를 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14%를 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젠 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20%예요. 우리 책에는 뭐 21% 전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 넘게 되면은 여러분들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노인화 되기 시작한다. 이건 노인 사회다. 이거는 엄청난 노인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여기 2단계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걸로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 7%, 14%, 20%, 요 정도는 여러분들 그 우측의 핵심 체크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령 연령 기준은 65세를 기준으로 따진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나번 보겠습니다. 자, 불안한 노후 보장 체계와 노후 준비 필요성 증대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좀 안 좋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어떻대요? 우리 도입 당시에는 명목소득 대체율이 70%였지만은 두 차례 연금 개혁으로 2028년도까지는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예전에는 몇 프로예요? 70%, 즉 70만 원까지 국민연금이 나오는 정도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40만 원밖에 못 나온다. 연금을 덜 준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게 바로 명목 소득 대체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보장이 미비한 수준으로 자꾸 바뀌니까 생명보험으로 더 보완해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단락에,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엔 절반가량이 3개 이상, 9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 3개 정도는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90%는 1개는 무조건 가지고 있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풍요로운 우리가 보장 혜택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세 줄 내려와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를 조금 넘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내 스스로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이제. 그죠? 자, 다음 우리 그 맨 밑으로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좀 부양을 해주면 되겠는데 지금 또 그렇게 사회가 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의 부모님 부양에 대한 그런 책임 의식들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스스로들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재해와 성인병이 이제 증가한다. 뭐 우리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률 1위가 악성 신생물이죠. 그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생물 새롭게 붙은 물질이에요. 혹이죠, 혹. 혹이 붙었는데 악성이래요. 그래서 암이다라는 겁니다.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렇게 암, 심장, 뇌 이렇게 순서적으로 많이 사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가족화, 자기책임주의가 이제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번 생명보험 산업에 전망해가지고 가정경제적인 측면 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사회보장제도 보완 측면 그죠?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부분들 체크 정도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 시간 재무설계와 관련된 부분 하나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 좀 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딱딱한 부분이지만 다음 시간부터 재미있는 시간이 또 생명보험 이론 나오니까 첫 시간만큼만 좀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재무설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 태어나가지고 소득이 없다가 우리가 청년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해가지고 돈을 벌죠. 돈을 버는데 이제 은퇴하게 되면 또 돈이 끊기죠. 막 이렇게 소득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씀씀이요. 우리 소비라는 거 있죠. 소비라는 부분들은 일정한 수준 이런 식으로 이런 소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변동이 심해요? 그렇죠. 이 소득이 변동이 상당히 심하죠. 변동이 커요. 그렇죠? 변동이 커요. 그러니까 이 소비 흐름과 소득 흐름, 돈과 돈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와 돈 나가는 거,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라이프 사이클, 전 생애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게 바로 재무설계인 거예요. 재무설계.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소득 흐름과 소비 흐름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자, 어느 게 더 변화가 심하다? 그쵸? 소득의 흐름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융자,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이때 이제 이거를 이제 상환해 나가고 일정 부분 저축을 했다가 이 저축된 부분들을 나중에 쓰는 이런 플랜들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바로 재무설계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번 재무설계의 필요성 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는 거 뭐 체크 정도만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음 그림이 나와 있죠.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 지출 흐름과 관련된 그림, 바로 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 여러분들 그림 바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우리 교재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완만하게 변한다. 뭐가 완만하대요? 소비가 완만하게 흐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소득의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아래와 같이 불일치하게 된다.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장난으로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음 여러분들 우리 2번에 미래 리스크 대비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들 지금 10,000원 가지고 살게 물가가 오르면은 나중 되면은 10,000원 가지고 못 샀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구매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물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 첫 번째 줄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다. 이런 표현들 함께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4번 실업과 질병 장수 넘어가도록 하고, 자, 3번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증가해.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직도 부동산을 너무 좋아해요. 그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금융 재산보다는 부동산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점점 이제는 부동산도 좋아하지만 금융자산 쪽의 선호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교재에서 하고 있고요. 자, 4번 금융상품이 다양화된다. 그리고 고령사회에 진입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의 재무설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설계의 방법으로서 장기 상품인 우리 생명보험 상품으로 재무설계 플랜을 구성하게 되면은 딱 맞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상당히 좀 30분 넘게 길게 같이 오셨어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외워야 될 것들도 체크한 것들 중심으로 외워야 될 것들도 많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체크 정도만 해두시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재미나게 우리 생명보험과 관련된 이론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보험 일을 해야 되니까 차례차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